화가 나는 판결 몇 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비가 계속 이렇게 올 것 같습니다. 여성 나체를 불법 촬영했던 고려대학교 고대 의대생의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네요. 이유는 피해자 일부가 처벌 원하지 않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일부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저는 이런 거를 판사들의 개소리라고 일단 규정을 합니다. 1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그럼 2심 넘어가면 실제로는 뭐 벌금형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형량이 이거보다 좀 줄어들겠죠. 실형은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피해자, 그 중에 피해자 한 분이, 그러니까 피해자 일부라고 했으니까 다른 일부는 처벌을 원한다는 거죠. 그럼 전체 피해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여기서 이제 판사라는 것들의 정확히 말씀드려요. 서울 북부지법 형사 9단독의 안형준이라는 판사입니다. 이런 판사들의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그러니까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 피해자의 일부? 아니, 피해자의 일부라면 우리가 일부라고 하면 뭡니까? 느낌상 한 명이 아니게 생각드시죠? 그럼 사실 이놈은 이 의대 본과, 고려대 본과, 의대 본과 3학년 김모라는 24살 된 놈인데, 그러면 전체 몇 명인지 한번 따져봐야 될 거죠. 자, 피해자는 몇 명인지 100명이 넘습니다. 100명이 넘는, 근데 여기서 100여 장이 넘는 거니까 사실은 전체 100명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2022년에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니까 아마 16명 정도의 전체에 100여 장이 넘는 사진. 이러니까 이 기준으로 봐서는 16 정도의 그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한 명만,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은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전의 여자친구였어요. 이전의 여자친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6명이고 그 중에 한 명은 전 여자친구였고, 그러면은 나머지는 뭐죠? 나머지는 말 그대로 이제 어떤 그 다른 형태로 만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있고, 그 피해자가 실제로는 B라는 피해자입니다. 과거에 이거보다 더 높은 수의 영상을 함께 찍은 적도 있다 라고 피해자가 연인관계일 때, 연인관계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도 연인관계가 끝난 뒤에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변호사가 대가리를 쓴 거죠. 야, 어차피 그 전 여자친구와 이전에 이거보다 더 수위가 높은 걸 찍었으면은 얘도 지금 피해자를 고소를 했지만은 얘를 좀 잘 구슬러 갖고 얘한테 흔히 말하는 이 처벌 불원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받고, 그럼 이거를 들이밀면은 판사가 얘는 전 여자친구지만은 실제로 이거보다 더 높은 걸 찍은 사람도 용서해 주자고 했다.
라고 했죠. 그런 식으로 이 판사라는 놈이 이런 방식으로 논리를 형성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피해자는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왜, 왜 그 여자친구를 포함해서 또 다른, 그러니까 이 문제 제기한 사람이죠. 둘만을 피해자로 특정을 해느냐. 실제로는 16인데 나머지 열 몇 명의 피해자도 있을 거 아니냐. 즉 말하자면은, 그러면은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피해자의 일부라고 하는 것은 16명 중에 16분의 1이니까 이건 일부가 아니죠. 극히 일부죠. 극히 일부죠. 생각해. 16분의 1이잖아요. 근데 판사란 놈은 마치 2명 중에 1명이 아니까 대충 우리가 일부라고 하면은 뭐 50은 아니어도 한 30, 20, 뭐 이 정도의 느낌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16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이게 왜 변호사와 또 이 판사란 놈이 뭔가 느낌 이상한데, 이 사람은, 이 판사가 서울 북부지역 형사 9단도 안형준입니다. 이 법 기술자들이, 법꾸라지들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 돈 많은 애들, 뭐 의대생 이런 애들을 이렇게 풀어주는 법적 기술입니다. 아주 교묘하죠. 누가 들으면은 야,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 일부가 근데 일부는 안 해서 그렇지만 일부는 했으니까 하는데, 실제로 따져보면은 전체는 100장이 넘고 피해는 16차례에 걸쳐서 했고, 그 중에 하나는 용서해야겠다고, 그러니까 처벌 불허를 한 건 전 여자친구고, 그러니까 그럼 이걸 따져보면은 얘는 실제로는 전 여자친구를 제외하고는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작전을 짠 거죠. 얘가 초범이고 3천만 원 형사공탁을 했어요. 이 형사공탁은 그 지금 처벌받았던 전 연인한테는 또 다른 합의를 했겠죠? 이 3천만 원은 누굽니까? 나머지 15. 15을 나눠보세요. 한 사람은 200만 원씩밖에 더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따위의 판결을, 이게 쉽게 말하면 가진 놈들이 변호사를 동원해서 좀 약간 이 모질이 판사들을 해갖고, 아니죠. 모질이가 아니죠. 아주 영악한 거죠. 아주 영악한 안영준 판사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중에 이 판사 끝나고 나서 개업할 때는 진짜 전관으로 이걸 득득 긁어볼 수 있는 사람일 수 있겠죠. 이런 법기술을 발휘하는 거 보면은. 근데 이 새끼가 이 의대생이라는 놈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재판에서. 용서 인정하십니까? 인정했고요. 그러면서 인정하고, 저는 의사들이 기피한 응급의학과로 가서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개소리 하는 거야. 야, 이 개새끼야. 그럼 응급의학과 가서 여자 환자들 그 응급실에 오게 되면 그 아저씨가 사진 찍으려고. 그러니까 의사라는 새끼들이 생각하는 이 기본적인 마인드, 이 개판이죠. 이런 새끼를 의사는 데는 문제가 되고, 또 뭡니까? 이런 재판을 이딴 식으로 한다는 게 너무나도 화가 나지 않습니까? 야, 피해자의 일부 3천만 원 공탁? 야, 그럼 더 쓰지 새끼야. 예? 3억을 써. 3억을 쓰면은 그래도 2천만 원씩 가져가자. 그럼 뭐래도 뭐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 가장 화가 나는 게 이 안영준이라는 판사입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 9단도 안영준이라는 판사입니다. 이런 애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 강간공화국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의대생이 이렇게 심각한 카메라도 이용 촬영죄를 했는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선고한 이유가 야, 음,
제발 안영준이란 이런 판사들은 제발 이런 판사가 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것들을 각각 해갖고 어? 이게 어떻게 이런 애들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탄핵을 해. 탄핵. 참 화가 납니다. 진짜 화가 나는 판결 중에 하나입니다. 또 화가 나는 판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이 지적 장애인을 둘이서 집단 강간을 했는데 A라고 하는 놈과 B라고 하는 놈입니다. 근데 2심에서 감형을 받았어요. 1심은 5년 6개월이 나왔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주고법, 광주고법, 제주형사 일부. 이 판사는 이재신 부장판사인데 이재신입니다. 아까 안형준이고 이재신입니다. 이재신 부장판사가 장애인 위계 간음인데 A라는 놈이 21살이고 B라는 놈이 24살이에요. A라는 놈은 5년 6개월이고 B라는 놈도 어쨌든 그 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웃긴 게 A라는 놈은 그러니까 이제 A, B가 지적장애인 C의 주거지에 가서 그를 집단 강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1심에서는 그 B라는 애가 24살 인정했어요. 2심에서는 부인했어요. 아니 물론 강간한 건 인정을 했지만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인지하지 못했다. 위력도 행사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놈이 강간을 하고 자기는 그와 공모하지 않고 따로 강간을 했는데 지적장애인 건지를 몰랐다. 그리고 위력도 행사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부인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1심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당연히 이 피해자가 얘기하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 충분히 알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했으면 사실은 조금만의 몇 마디 말로도 지적자는 금방 그 위력을 쓸 필요가 없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2심 판사 아까 이재신 이유가 없어요. 피해자의 장애 정도, 피해 결과, 피해 회복 상황, 피고인과의 피해자 관계 등을 종합 판단했다. 자, 피해자의 장애 정도는 1심 판단에서 봤을 때 이게 얘기해는 해도 충분히 지적장애가 있는 걸 알았어요.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라는 거는 이재신 판사 당시는 그 정도로 위중하다고 안 한 거야? 아니면 그렇다는 거야? 아니 뭘 얘기를 해줘야지. 피해 결과. 피해 결과는 어차피 강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강간으로 인해서 몸을 다치지 않았다? 그럼 강간치상이지. 그러니까 강간당한 거 보니까 뭐 멀쩡하네? 이게 더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이재신 판사님? 내가 당신을 이재신 판사라고 부르는 것도 쪽팔리다. 피해 회복 상황. 아니 피해 회복이라는 건 모르지. 왜냐하면 지적장애인이 강간을 당했는데 그걸 카운트하지 않고 심리검사를 해서 어느 정도 피해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판사란 애들의 생각이 이걸 거예요. 뭐냐? 딱 봤는데 내가 보기에 그렇게 뭐 지적장애가 심한 것 같지 않아. 보니까 뭐 지적장애 뭐 그 피해 크게 큰 것 같지도 않아. 뭐 그냥 보니까 피해 회복이 된 것 같아. 어? 그리고 뭐 얘들 그 피해자와 피고인들은 아는 사이였다며. 아는 사이면 집단 강간은 됩니까? 그리고 그래서 5년 6개월에서 1년 6개월을 깎아줬어요. 부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문제는 오히려 그걸 인정한 애는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어요. 이재신 부장판사님, 당신이 어디까지 올라가고 대법원, 뭐 대법관까지 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발 제정신 좀 차리시오. 정신 좀 차리시오.
이런 종류의 판사, 이 성범죄에 대한 형사 사건의 그 판사들이 무능하고 무지하고 오히려 낯짝이 두꺼운 판사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너무 강강공학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경우처럼. 너무나도 우리 사회에는 그 형사 사건의 판사들이 너무나도 성범죄가 뭔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어.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그냥 막 울컥울컥해요. 그냥. 참 기가 막힌 거죠. 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저는 이 얘기 듣고, 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전남경찰청에서 승진 브로커, 사건 브로커. 이 승진 브로커, 이것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했던 애들이 재판을 받고 있어요. 전직 경찰 인사 브로커 이모 씨 65세, 사건 브로커 성모 씨 63세, 그리고 경감 승진 대상자 1,500만 원, 경정승인 1,300만 원. 1년은 이 씨는 징역 3년 1심에서, 성 씨는 1년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변호사들이 한다는 말이 참 기가 막힌 거죠. 뭐라고 했냐면, 당시 공무원들, 경찰들 사이에서는 경감 2천만 원, 경정 3천만 원이라고 하는 승진 청탁비가 관행이었다라고 해요. 관행이란 게 뭐죠? 관행이란 게 뭐죠? 관행이란 것은 당연히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위에서 경감 올라가려는 애들은 모든 애들이 다 자기 위에 있는 아들 2천만 원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관행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놈은 2천만 원을 준비하고 어떤 놈은 2천만 원을 준비하지 않았어. 근데 2천만 원을 준 놈이 승진했고 2천만 원을 주지 않은 놈이 승진하지 않았다고, 그게 관행인가요? 뇌물이지. 청탁이지. 그러니까 도대체 이 변호사라는 놈은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 근데 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 판사 앞에서 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죠. 그게 아니라 사실 이 경위에는 실력은 넣어도 돼. 얘는 되게. 근데 이게 인사치레하는 거 정도가 이 정도야. 라고 판사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말이 되나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근데 할 말이 없어. 너 왜 2천만 원 줬어? 준 거는 명확해. 받은 것도 명확해. 왜냐? 중간에 전달한 놈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방법이 없는 거지. 그리고 또 한 얘기가 뭐냐면, 돈 주지 않으면은 어차피 그 5명 중에 또 올라가지도 못해요. 이게 왜 우리 탓이에요? 경찰 인사 시스템 탓이지. 라고. 이게 말이 되나? 근데 문제는, 참 갑갑한 것은 이게 경찰의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일종의 인사치레 안 하면은 5명 중에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갈 리도 없고 일종의 보증금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일벌백계 하지 않으면 끊는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죠. 위로 올라갈수록 승진 티오가 줄어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밑에 있을수록 각 수사경과, 보안경과, 예를 들면 경비경과 이런 애들이 딱딱딱 있지만, 이게 아래쪽은 찾아먹을 수 있지만, 경감, 경정까지 올라가면 이때부터는 다른 경과 애들이랑 부딪혀야 돼요. 그러면 수사경과와 보안경과, 경비경과를 충돌할 때 경비경과 애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를 공정하게, 이걸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느냐? 사실 없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그것이 사실은 얘네들이 이렇게 말하게 하는 건데, 이게 저는 사실은 그거죠. 그러면은 애초에 수사 티오 및 경비 티오 및 그 경정
총경까지 올라가는데 예. TO는 정하자. 애초에 첫 번째 정하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 이렇게 승진하지 않아도 자기 자리. 이렇게 해서 이제 계급제를 없애야 된다. 즉 말하자면 계급을 단순화하자. 말하자면 팀장, 팀원, 부서장, 관서장 이렇게 간단하게. 그래야지 지금처럼 계급을 하면 진짜 죽이는 거다. 그러니까 경감 경정 올라갔는데 수사 능력도 없고 아니면 뭐 하는 것도 없어. 이 개판되는 거다. 이 얘기가 관행이었다. 그래서 야 심한데 이걸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거 보면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진숙 관련된 그거를 한번 얘기했다가 지난 한 두 개 정도에서 노딱을 받아갖고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이진숙 이게 그 뭐가 그 걸어놨나 보죠 유튜브에서. 그랬으면 이 개새끼들이고 지금 정권이나 뭐 이런 다 개새끼들이고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걸어놓든 말든 좀 전에 보니까 과학기술부 장관을 뭐 누구를 뭐 했다 그러더라고요. 또 서울대 교수야. 서울대 무슨 전공 연구만 한 사람이 지가 뭘 합니까? 그냥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료, 흔히 말하는 장관이란 관료를 흔히 말하는 뭐 변호사 출신들, 검사, 판사 출신들이 하는 것도 웃긴데 그런 새끼들은 뭐. 근데 그 평생 연구만 한 사람을 장관을 쓰면 어쩌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차관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아니 차관이나 국장, 실세들이. 아니면 장관은 명목이고 실제로는 대통령실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료의 전문성, 어떤 독자적인 언도 없이 그냥 소모해 버리는 거죠. 그렇게 인재풀이 없어. 하필 그 과학기술 장관 그 후보자가 그 배우 유호성, 친구의 유호성 형이라네. 유상범이 형. 야, 참 인재가 없어. 그 사람은 연구자로는 최고죠. 근데 장관으로는 모르겠어요. 장관은 검증된 바가 없잖아요. 아이고, 참 갑갑한 부분이죠. 어쨌든 그건 그렇고 자, 그건 뭐 제가 할 얘기가 아니고 경실련에서 국회의원들 이해충돌 관련했는데 부동산 많은 놈, 주식 많은 놈. 근데 하필 그 관련된 상임위에 들어가 있네. 야, 대한민국에 국회의원 하려고 주신 놈들 많은데 거기다가 이해충돌까지 참 쓰레기 같은 새끼들 진짜 많다 이런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부자 감세 그런 거 하고 관피하고 뭐 별 대한민국이 발전하겠습니까? 이런 인간들이 있는데 제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 어,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시죠. 근데 이거는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근데 구체화되고 있는 거는 전자통신연구원이 국책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전자통신연구원이라고 해서 ETRI라고 해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라고 꽤 괜찮은 국책연구기관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그 CCTV와 AI를 통해서 범죄 징후를 미리 파악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CCTV 영상, 범죄 통계 정보, 측이 정보 같은 그런 어떤 걸 가지고 분석을 했다고 해요. 이게 데자뷰라고 하는 그 기술이라고 해요. 데자뷰? 너무 멋있는데. 근데 사실 이겁니다. 데자뷰는. 원래 그 저기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그 선지자가 데자뷰죠. 뭘 보는 거죠. 기술은 되게 간단합니다. 어떤 예를 들면 강도라든가 노상 강도라든가 아니면 뭐 절도 이런 것들의 유형과 방법과 장소 시간을 과거의 범죄에 그거를 항목별로 저기 베리어블 변수별로 패턴을 해갖고 그걸 학습시킵니다. AI한테. 그 학습시킨 것을 어디로? CCTV의 행동 움직임으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범죄가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그 범죄는 CCTV 상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했을 때 범죄 위험도가 높더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AI는 과거의 범죄자들의 행동 패턴을 학습하고 CCTV를 보고 있으면은 어떤 특정한 개인이 그 비슷한 행동을 하면은 범죄 위험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AI 기술입니다. 현실적이죠. 있을 수 있을 것 같죠. 특정 장소, 특정 시간대에 어떤 유형의 범죄 발생 위험이 높은지를 이미 알고 있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행, 쓰러짐, 뭐 어떤 형태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추적하고 행인, 뭐 차량 이런 것들 다 변수에 넣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경찰, 지자체, 통합 CCTV 관제센터와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입니까? 얘들이 학습한 범죄의 기본적인 범죄의 어떤 기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기존 범죄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기존 범죄가 제대로 분석되지 않은 채 AI한테 학습해버리면 엉뚱한 형태의 데이터를 학습해갖고 사실 범죄적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범죄라고 위험도를 높여놓고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하시죠. 아니 근데 그러면 위험도가 낮을 거 아니냐 실제로. 그런데 이거를 다시 한번 사이클이 돌았을 때 평가를 할까요? 평가 안 합니다. 기존에 학습한 거에 이건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녹여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00만 개의 학습이 잘못된 100만 개의 학습이 있는데 여기 단 하나가 들어가서 잘못된 걸로 평가해갖고 그럼 이런 것은 이건 문제가 범죄인데 오류 중에 하나겠지 뭐 100만 한 개 희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희석이 되거나 편향되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학습 또한 100만 한 개부터의 200만 개까지의 데이터가 또 오류 데이터가 되는 거죠. 즉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AI가 해야 되는 지금의 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어떤 편향이나 선입견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 이게 진짜 완벽하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 각각의 범죄 요소에 대한 거를 비전문가가 평가한 다음에 그걸 학습하게 해버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그 전자통신연구원의 연구원들이 그걸 어떻게 뭘 알겠습니까? 범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베리블로 그냥 바꿔놨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 범죄 요소가 잘못됐다는 이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범죄에 대한 잘못된 소스가 위험한 어떤 잘못된 독약이라는 것을 이 전자통신연구원의 연구원들은 모르죠. 그렇지만은 안다 하더라도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보증은 경찰청이 하니까. 경찰청 놈들은 사실은 자기네들이 이 데이터가 사실은 좀 문제가 있고 다시 잘못됐습니다. 아니면 조금 이제 보정이 필요합니다라고 하지 않는 거죠. 왜? 그러면 수사를 잘못했다는 것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개판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개판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좀 한심하죠? 그래서 이건 제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